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만 했지. 봄의 전령사 제비처럼 오늘도 법을 노래해봅니다.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아들 손자 며느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여주세요. 오늘도 제가 실한 법보따리 풀어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싱그러운 봄 향기 같은 데이터 날려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봄바람처럼 살라 내 꽃잎처럼 흔들던 사랑 언제나 그대는 나에게 봄이야. 아, 저에게 봄이요? 우리들의 법입니다. 코미디언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야, 우리들의 법은 봄이다. 이 한편의 시와 같은 말씀해 주셨고요. 아우, 그리고 우리 저 임주혜 변호사는 오늘 의상이 아주 네, 장미죠, 예, 장미. 장미. 네, 5월의 여왕 장미죠. 아, 5월의 여왕 장미. 좀 앞서갔네요. 많이 앞서가지고. 네. 아, 그래도 봄 노래와 함께 출발해봤는데 그나저나 향기로운 데이터. 네. 예, 봄 향기 같은 데이터 날려드리겠다. 심지어 이걸 이렇게 날리시더라고. 아, 그러니까 데이터라 하면 사실은 되게 수치화돼 있고 어우. 정형화돼 있고 좀 드라이하잖아요. 네. 제가 전해드린 이제 데이터에는 민기 향기가 좀 묻어 있습니다. 민기 향. 아, 민트 향도 아니고 민기향. 민기 향기. 정성스럽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향기 가득한 법 소식, 정말 이제 경칩도 지났으니까 꽃 소식처럼 들려드리고 싶은데 오늘의 민생법 뭡니까? 그 예전에 저희가 이제 국회를 통과한 노인복지 3법 중에서 경로당 부식비 지원법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 3법 중에 이번에는 노인 일자리 임금 관련법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현재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 서비스형, 그리고 민간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서 실시 중인데요. 네. 2024년 기준으로 이게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한 10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100개요? 100개밖에 안 돼요? 얼마나 되죠? 잘못 찍었습니다. 103만 개 일자리가 제공이 단위가 되고 있습니다. 다르네요. 근데 여기 이제 103만 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좀 아실까요? 자, 보니까 이게 뭐 아이들 그 스쿨존에서 안전지도하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네네. 그렇다는 것이 공익형 일자리 그런 종류인가요? 아, 정확히요. 맞습니다. 오. 그래서 아이들 안전 등굣길을 돕는 네. 일이라든지 공원 관리하는 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급식 도우미, 환경 미화 뭐 이런 등등 전문성이 좀 그렇게 크게 요구되지 않는 약간 단순 업무들이 있습니다. 일단 공익형 이 노인 일자리만 보면 보수화 활동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 한 달에 열흘만 일할 수 있는데 한 달 보수가 한 29만 원 정도 돼요. 아하. 대충 이제 시급이 좀 계산이 되시죠. 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보다 낮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최저임금이 만 30원인데 그 최저임금에 맞추는 법인가요? 딱 만 30원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 일자리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 이렇게 규정을 해서 노인들의 근로 의욕도 좀 높이고 실질적으로 자활, 그러니까 본인 힘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리증직 개정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 12월 2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3시간 이상 일을 못 하는데 시간당 10,000원도 안 된다. 이건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법명에도 나타나 있듯이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정식 명칭이 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원 활동 속에서 노동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노인이 갖는 자기 만족, 그다음에 성취감을 좀 향상시킨다든지 지역사회 공익 증진 이런 걸 위한 자발적 봉사라는 설명이 좀 더해졌고요. 한마디로 유료 자원봉사다. 그거를 좀 예우해주는 그런 형식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봉사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고 또 사업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이 공익형 활동을 보면은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참여할 수 있는데, 먼저 65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익형 활동은 공익을 위한 봉사 이런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그런 소득 보전 정책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익활동형 이 노인형 일자리가 근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만 보긴 어렵다 이런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도 했지만 사실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노인 복지를 위해서 이번에 의미 있는 판단이 내려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초고령 사회 진입에다가 고학력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신노년까지 등장을 했는데 노인 일자리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뭐 해드린 것도 중요합니다만 다양하고 좋은 일자리가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게 또 어찌 보면 우리들의 머지않은 또 미래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공익 민간형 외에 하나 더 있다고 했죠. 바로 사회 서비스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라는 건 이제 2019년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그 기초연금 수령 여부와는 상관없이 65세 이상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 이 일자리는 이제 봉사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 시간도 늘리고 참여자를 노동자로 인정을 해가지고 근로계약서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3시간, 한 달에 20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월 한 76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업무들을 하는 거예요. 우체국에서 행정 업무 지원이라든지 아동 보육시설의 도우미 이런 분야들이 있고요. 이런 일자리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돈을 주려고 억지로 만들었네. 노인들의 노동은 저렴한 노동이다. 이런 얘기가 가끔 들리는데요. 잘못된 생각이죠. 이 초고령 사회에 돌입한 우리로서는 노인 일자리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민의 삶을 위해 항상 고민 속에 사는 분들 직접 만나봐야겠죠? 오늘의 입법자들 바로 이분입니다. My name's Forrest Gump. You're the same as everybody else. You are no different. Your boy's different. Are you stupid or something? I'm as stupid as a stupid does. 법적으로는 장애인이 아니다 보니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돼도 자립은 어려운데 사회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들의 귀책 사유가 없이 이렇게 보증 취소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증보험의 효력을 줘야 된다. 이제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분들이 진단과 교육과 복지 전체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실태 조사와 어떻게 케어할 건지에 대한 국가 계획을 세우고 부산이 사랑한 영원한 연재의 딸, 다시 희망 정치를 외치는 다시 희정. 연재고 떡순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희정입니다. 야, 다시 희망 정치. 네. 그래서 희정. 네. 딱 들어맞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결국 정치의 희망은 김희정이다. 라는 뜻이겠죠?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희망 정치를 표방하는데 딱 제 이름이 희정이라서 그거 써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희망의 이제 3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봄이 시작될 텐데 요즘 어떻게 좀 보내고 계세요? 금기원래라고 국회의원들은 이제 금요일 저녁 때 이제 지역구에 가서 월요일 아침에 국회로 복귀를 하는데 주말마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행사가 이 3월부터 막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바쁘시겠네요.
좋죠. 사람 많이 만나면. 네. 어딘가에 딱 도착했는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우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그럼 저희가 우리 방청객분들도 함께 모실 걸 그랬어요. 아니요, 이 방송 예. 여러 번 틀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네. 3월에 이렇게 바쁘신 예정 가운데 그 토요일마다 또 국민들하고 특별한 데이트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네. 또 하나의 일정인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집중 민원의 날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명 김희정과 토요일에 속 시원한 데이트입니다. 네, 뭐냐면 사실은 국회의원은 올코트 플레이어라고 하다 보니 분야와 상관없이 이렇게 좀 답답한 분들 찾아와서 언제든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날로 저는 삼선이라서 기억하기 좋으라고 3번째 토요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째 토요일이더라 막 이러면은 그래 김희정이가 설명할 때 자기가 이번이 3선이라고 3번째 토요일이라 그랬다. 예. 그다음에 또 이 집중 민원인의 날은 국회의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지역 구청장, 그다음에 부산시의원 그리고 연재 구의원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김희정 의원님께서 삼선이십니다. 부산에서는 유일한 여당 삼성 의원이시기도 한데 그것은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부산 연지에서 그만큼 오랜 기간 사랑받고 계시다 이런 뜻일 것 같은데 의원님 이렇게 오랜 시간 쭉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비결 뭘까요? 사실은 저는 낙선도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돌아온 다음에 제가 국민의힘 저처럼 한 번이라도 쉬었다가 돌아온 국회의원들이 7명이 있어가지고요. 돌초라고 만들었어요. 돌초? 예. 돌아온 초심. 초심. 예. 정말 공직을 시작할 때 그 마음, 그리고 제발 저를 선택해 주세요 할 때 그 초심을 잃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모임 이름도 돌초, 늘 돌아온 초심으로, 마음은 늘 초심인 상태로 저에게 이 자리를 맡겨주십시오 할 때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좀 부족했을 때는 저도 낙선을 했고요. 근데 그게 다시 이제 주민들 보기에 다시 할 만하다 했을 때는 또 재선택받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네, 여쭤보고 싶어요. 예. 독일 방문학자? 네. 이런 게 이제 타이틀에 있던데 이건 뭐예요? 독일의 이제 방문 연구원, 방문학자, 영어로는 visiting scholar 또는 visiting fellow 뭐 이런 건데요. 특강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엔 어떻다 이런 것도 알려주기도 하고, 또 거꾸로 그쪽 나라의 여러 기관들을 방문을 해서 좋은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면서 연구를 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근데 의원님 인터뷰 중에 굉장히 또 재밌는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네.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냐라는 네. 질문에 네. 존재감 있고 네. 가성비 좋은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네. 존재감이야 계속해서 증명해 주신 것 같은데 이 가성비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아니 우리가 뭐 물건 하나 고를 때도 그냥 한 번 쓰고 많은 물건이나 그런 거를 할 때도 소위 우리는 가성비, 가심비 이렇게 따지는데 세상에 이 국회의원들은 4년 동안 나를 대표해서 국회 가서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무슨 법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는데 가성비 안 따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가성비 좋은 국회의원을 불러라. 그러면 그게 뭐냐. 똑같은 한 사람이 갔는데도 한 사람 몫만 할 수도 있고 뭐 2사람 이상 몫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이제 제 선전을 그렇게 한 거죠. 가성비가 높을 거다. 야, 그럼 이게 좀 부담으로 다가오실까요? 자, 가성비 좋은 국회의원이 만든 법안들 저희가 지금부터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민생 법안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팀장 준비됐죠? 네, 오늘 입법자들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김희정 의원님의 보이지 않는 약자와의 소통. 어떤 소통 끝에 법안을 내셨는지 그 첫 번째 법안은요. 끝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하라.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약자 중에 약자가 진짜 전세 피해자 분들이실 텐데 그동안 전세 사기 방지법들이 많이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피해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일단 전세 사기 특별법을 통해서 정부가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에 대한 구제를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피해자로 인정을 받고 구제를 한 게 작년 기준으로 2만 5천여 명을 구제를 했고 9,711억 원에 해당되는 이제 구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 숫자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부 주도로 해서 만든 전세 사기 특별법에 의해서 구제를 앞으로 받을 수 있구나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류가 있고요. 와, 이 법으로도 구제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인데요. 뭐냐면 나한테 집을 빌려준 사람이 자기들은 허그에 보증보험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전세 맺으세요 하니까 야, 그럼 나는 이제 전세 사기 안 당할 수 있구나. 혹시 그런 문제 생겨도 국가로부터 대신 돈을 돌려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전세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허그라는 보증기관에 가입을 할 때 이 집 빌려주는 사람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서류 조작을 해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다 보니 뒤늦게 국가기관이 그걸 알고 야, 니네는 이거 무효야 이렇게 하고 안 됐는데 이미 전세 사는 사람은 들어가서 살고 있고 네. 그게 취소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가 이제 이사 갈 때가 돼가지고 이제 돈 달려고 하니까 왜 배째라 하는데 야, 그러면 니네가 지난번에 보증보험 들었지 않느냐 그 기관에서 받아줘 했더니 사실은 거기도 서류 조작이 있어서 취소됐다 이러니까 그거 믿고 전세 들어갔는데 그렇게 한 피해자가 세상에 126명 부산에 99억 원 그런 특별 케이스만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전세 사기 특별법에서는 이런 케이스는 다룰 수 있는 규정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위한 별도 법안을 만들어서 작년 연말에 가까스로 12월 31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총 2만 지금 4,668명 예.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이고 이들 중에 이제 국토부의 자료를 보니까 피해자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59.8%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전이 13.1%, 부산이 10.9%. 네.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금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사기에 대한 경각심은 갖고 있는데 꾸준히 늘 수밖에 없는 게 계속해서 사기가 신종 사기로 바뀐다고 그래요. 기리 씨 알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도 전세금 아직 못 돌려받아서 예.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데 예.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집주인 사정으로 공인중개사가 대신 임차인과 계약을 했대요. 집주인한테 이제 송금을 한 거죠. 그리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름이 목사동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목동 사거리 동네 모임 이 단체 통장이었던 거죠. 그럼 그 공인중개사가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도 임대인도 다 사기를 당한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네, 양쪽이 다 사기 당한 거죠. 네. 네, 예. 사실 요즘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임차인 세입자가 다시 임대를 해서 보증금을 갖고 잠적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금융기관에서 임대인한테 전세자금 대출 받아라 이렇게 연락이 온다고 하니까 임대인도 안전하지 못하고 임차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전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의원님 부산에서도 아주 큰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둘이어서 이제 허그라고 부르는데 네. 거기에 다 가입돼 있으니까 안전하게 전세 계약 맺자고 해놓고 그 먹튀한 거예요. 네. 비단 이번에 부산 사고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대부분 전세 금액이 3억 안짝. 그다음에 20, 30대 막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처음 전세 맺는 요런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특별법으로 해결이 안 돼서 제가 낸 개정 법안이 어떤 내용이냐면 본인들의 귀책 사유가 없이 이렇게 보증 취소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결국 주택도시보증공사 그 네. 허그 임대보증만 믿었던 네. 임차인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살고 있던 내 잘못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보증보험의 효력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이고요. 그러면은 보통 법은 만들면 과거 소급 적용은 안 되게 돼요. 네. 그런데 이 법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이미 이제 일어난 이분들에 대해서 해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케이스에 대해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까지 넣어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국정감사에 이 피해자분들을 제가 참고인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이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허그 쪽에 하고 싶은 얘기와 여기 의원님들 있는 데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 허그의 보증서를 믿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만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피폐해진 상황이고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처 이런 전세 사기 유형이 있다라는 걸 모르고 있던 이제 동료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례는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전세 사기 특별법에서는 안 되네. 그럼 새로운 법 김희정 의원이 개정한 거에 본인들이 다 좀 동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법이 통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동참을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네. 국회 차원에서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해야 할 과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세요? 예, 몇 가지 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것 이상으로 전세 사기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그렇죠.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법적으로 미비한 구석은 없던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은 임차인이 이제 주민센터 가가지고 내가 계약은 낮 시간에 맺었어요. 그다음에 주소 이전도 하고 신고를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입신고에 대항력이 생기는 거는 내가 신고하는 즉시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음 날 0시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전세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랑 전세 맺을 때는 근저당 잡힌 것도 없고 깨끗해요. 네. 그래서 그거 믿고 전세를 했어. 그런데 바로 0시 되기 전에 다른 데 근저당을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야 나한테 전세금은 무사히 올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1순위야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네. 중간에 근저당 잡혀버리니까 사고 생기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시간차 전세 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런 변동 사항이 있으면은 소위 집주인만 변동 사항이 있다는 걸 알지 그 안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알려줘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으면서 계약한 사람은 이분이랑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이렇게 바뀌기도 해도 나한테 바로 필수적으로 연락이 오거나 또는 내가 계약할 때는 근저당 안 잡혀 있었는데 추가로 근저당 잡혔다고 내가 알게 되거나 이게 전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이런 변동사항이 생기면 임차인들에게도 반드시 알려야 되는 법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가 정말 뿌리 뽑히는 날까지 좀 애써주시고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법안도 보겠습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의 보이지 않는 약자의 소통법 그 두 번째는요. 좀 느리다고 외면하지 마세요. 경계선 지능인법 제정안입니다. 네, 이 경계선 지능인 최근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좀 생소한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인지 소개를 우리 의원님께서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우리나라 이제 평균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평균 IQ를 이제 85 정도로 보고 있고 저희가 국가적으로 이제 장애인으로 분류를 해서 좀 도움을 주고 있는 IQ가 이제 70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 71에서 85 사이에 생기는 분, 장애인은 아니세요. 예. 네, 장애인은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히 이제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속도로 뭔가를 하면은 뭔가 저 친구는 조금 느린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빨리 발굴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맞는 교육을 해야지 나중에 이분들에게 들어갈 사회적인 비용도 줄이고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 좋은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만든 제정법안입니다. 경계성 지능인. 네. 예. 저는 그 영화 속의 한 캐릭터가 딱 떠오르는데 예. 혹시 의원님 포레스트 검프 네. 기억하십니까? 예, 명작이죠 예. 정말. 그래서 그 영화 나온 지가 작년이 30년 돼 벌써 그렇게 가지고요. 됐군요. 작년에 극장가에서 30년 기념으로 리바이벌 네. 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임팩트 있게 봤을 텐데 전형적인 경계성 지능인입니다. 그 주인공을 연기했던 톰 네. 행크스. 예, 맞습니다.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극중 인물이 약간 경계선 지능인. 예, 바로 그 전형입니다. 경계성 지능인의. 예. 굉장히 착하고 밝고 안쪽 분야에 발달해 있는 게 있는데 뭔가 조금 느리고 뭐 그랬잖아요. 예. 네, 포레스트 검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예. 좀 빠른 예.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경계성 지능인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전민기 팀장이 한번 2023년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총 인구 5,171만 명 중에 경계선 지능인이 약 700만 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3.6%로 추정이 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죠. 예, 굉장히 많죠. 네, 예. 특히 전체 경계선 지능인 중 80만 명이 학령기 학생으로 한 학급에 한
두세 명 정도는 이 경계선 지능인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국교육평가원의 초등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 실태 분석 연구를 보니까 조사 대상 그 초등학생 35만 6천 명 중에서 약 4.6%인 그 16,414명 정도가 지금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단어로는 이제 법적인 용어는 경계선 지능인인데 이제 느린 학습자라고 부르고 느린 있기도 학습자. 네, 느린 말 예쁘다. 학습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이제 경계선 지능인, 그러니까 느린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내신 네. 거겠죠? 네, 정확히 좀 맞습니다. 어떤 문제를 좀 고려해 주셨는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이제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분들이 IQ로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은 단어 자체도 이렇게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법에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법보다 더 하위 단계인 조례에 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 조례는 시도별로 다르거든요. 심지어는 나이로 아예 어린 사람만 요 대상에 두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IQ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 조례로만 있는 것을 명확하게 상위법으로 경계선 지능인 이제 지능지수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 있는 이제 국민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딱 정의를 내리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발굴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진단 키트를 통해 가지고 발굴을 하면 이 학생들을 위한 특별 학습은 방과 후에 또 특별히 이런 프로그램을 하자라든지 이런 걸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단과 교육과 복지, 그다음에 성인 때에서는 취업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케어할 건지에 대한 국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매 연별로 5개년 단위로 해보자. 그런 전체적인 틀을 만든 법안을 제가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자 이런 뜻으로 읽혀지는데요. 네. 근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역시 이 경계선 지능인을 빠르게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네. 그래서 시작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도적 공백이 장애 판정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빨리 진단을 하고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게 요 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똑같이 되니까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학습을 추가로 국가가 국비를 들여가지고 좀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는지. 예. 그다음에 교우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우관계의 지도를 또 어떻게 할 건지. 요게 이제 다 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포레스트 검프 영화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네. 이 아무래도 선진국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이 네.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어느 나라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죠? 독일이요. 독일이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럽의 경우에 이제 이런 게 많은데요. 독일의 경우는 제가 갔다 와서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는 법적 용어로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학습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준장애인으로 직업훈련하고 근로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중에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 훈련 시간을 국비로 하고 있어요. 추가로. 국비로. 예. 그래서 직업 훈련 준비에서 수료까지 다 100% 국가에서 맞춤형으로 왜 마이스터를 기르는 나라잖아요, 예. 독일이.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맞는 그런 특별한 기술을 가르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독일 근처에 있는 이제 EU의 같은 스페인 같은 경우는 경계선 지능인 고용했을 때 주는 지원금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취업 또한 이렇게 장려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법에 아예 별도로 두고 있어가지고 정규 교육 이외에 요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더 추가 교육을 얘들한테 맞춤형으로 시키도록 그렇게 법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 경계성 지능인에 대해서는 사실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의원님의 노력, 정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여성가족부 장관도 하셨어요. 그만큼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 노력 기울이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법안도 많이 내셨습니다. 최근에 이 저출생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제가 냈던 저출생 대응 3법이 이제 다른 의원님들이 낸 것과 같이 해서 이렇게 종합해서 통과가 됐는데요.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은 엄마들만 뭐를 쓸 수 있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엄마도 못 쓴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마나 아빠나 다 이런 제도를 누릴 수 있을 때 오히려 엄마도 더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관련된 내용을 핵심으로 먼저 소개를 했으면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까지로 늘렸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이었는데 이제 1년 2개월로 늘렸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1년 2개월 통으로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쓰면은 그냥 쭉 1년 2개월 쓰고 내가 중간에 그거 다 못 쓰고 끝내도 다음번에 또 쓸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바꾼 거는 어떻게 하냐면 분할해서 써먹기. 쪼개서 쓸 수 있게. 쪼개 쓰기. 그래서 1년에서 1년 2개월로 늘린 것도 있지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딱 맞춤형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요즘은 그 난임 불임 부부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래서 난임 치료에 대해서도 휴가를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이 법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임신 초기 및 출산 직전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딱 이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임신했을 때 위험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출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네. 자, 이런 입법 활동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또 부산 연제구의 아주 가성비 좋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도 크지 않으십니까? 네. 연제 구민에게 드린 약속들도 잘 진행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부산 연제구는 부산에서 제일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청, 법원, 검찰청, 경찰청, 뭐 종합운동장, 시립의료원, 연금관리공단 이런 부산의 주요 언론사 해서 다 이제 연제구에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대도시는 교통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염원이었던 황령산 이제 터널 관련돼서 3,699억 원 뭐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처음으로 국비가 배정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육거리와 황령산 건너편에 부산의 다른 이제 항구로 나가는 바닷가 쪽 나가는 길과 이렇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개통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주거 환경 개선에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구도심 형태, 그러니까 주택 형태를 지키면서 마을을 좀 더 깨끗하게 할 수 없을까 해서 국토부가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있어요.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뉴빌리지. 네, 뉴빌리지. 제가 부산 연제구에 이번에 할 수 있는 국비를 따왔습니다. 이제 몇 년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도심에서도 비단 부산 연제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뉴빌리지 사업의 성공 사례가 부산 연제구에 있으니까 우리 마을도 이런 거를 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열일하고 계시는 김민정 의원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세 분은 어떠셨어요? 우리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 저는 일단 우리 의원님 뵈면서 굉장히 부럽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어떤 점이 그렇게 또? 우리 의원님이 굉장히 머리숱이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빽빽한 머리숱은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법안을 하나 만드시는데도 정말 빽빽하게 누구 하나 사기꾼 더 생기지 않게 빽빽하게 이 법안을 만드시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고 또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어디 가면 머리숱 얘기 많이 듣는데 비유해가지고 얘기하면 앞으로도 빽빽한 입법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머리숱 많아 이러면은 의정 활동도 빽빽하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보면서 이런 명언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 세상이 포기하라고 하면 희망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한다. 다시 희망 정치. 우리 김희정 의원이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모두가 포기하자고 하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주혜 변호사도 어떠셨어요? 제가 또 의원님 오늘 딱 정리해준 내용 들어보니까 영감 떠올랐습니다. 삼행시? 네, 삼행시 한번 삼행시. 그래요? 준비가 됐습니다. 삼행시 마이스터 고등학교 나왔어요. 삼행시 전문 변호사. 한번 오늘 좀 크게 띄워주세요. 김! 우리 김밥 싸들고 민원인의 날 만나요. 희!
희박한 확률 아닙니다. 느린 학습자도 전세 사기 피해자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정교한 법안만 있으면 출산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우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네. 정말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들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막 들었거든요. 희망이 있으면 분명히 개선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되지는 않겠죠. 정교한 법안과 그리고 많은 분들의 노력 함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2대 국회 이제 거의 10개월 정도가 돼갑니다.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짧게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의원님. 네, 사실 국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떠오르는 모습이 이제 다툼 이런 거를 기억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다툼은 뒤로 하고 정책 대결, 정책 화합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꼼꼼하게 법안에 대한 제안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달라는 감시의 눈 딱 뜨고 또 국회 방송도 자주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은 꼭 민원인의 날이 아니라도 국회는 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그렇게 함께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희망의 정치, 끝까지 반드시 해내는 김희정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이제 3월도 되고요. 곧 정말 꽃피는 4월, 5월이 되면 나들이 하기 정말 좋은 계절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물론 뭐 가족, 친구, 연인끼리 좋습니다만 나 홀로 그냥 한번 훌쩍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하게 되는데 우리 일단 정민기 팀장이 동의해줘야 돼, 이거는. 나 혼자 이러면 또 그렇잖아요. 저는 뭐 늘 혼자 떠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이 있습니다. 이게 든든하다. 뭐 가정을 떠나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혼자만의 시간으로 뭔가 충전하고 와야 또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에너지를 듬뿍 쏟을 수 있다. 이런 역시. 말씀이죠. 든든한 우리 편. 네. 이렇게 좀 우리 아빠 얘기 들어봤고. 근데 또 혼자만의 시간 이제 외로울 수 있어요, 신혼부부는. 저는 네. 혼자 있는 게 더 외로운 것 같아요. 진짜. 같이 있는 게 더 자유로운 느낌? 이야, 같이 있는 게 더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제 말이 그랬나요? 아니, 뭐 전혀. 정말 불편하네요. 아니, 얼마 전에서 여행도 다녀오셨던데? 사실 오늘 아침에 발리에서 왔습니다. 진짜요? 네. 오늘 아침에 발리에서 와가지고. 아니, 이제 얼마 전에 유럽 여행 갔다 온 거나 그거 질문이었는데. 맞아. 유럽 여행도 갔다 왔죠. 아니긴 한데. 죄송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해외까지 돌 생각 아니었고 네. 그냥 혼자 운전해서 그냥 한번 시원한 고속도로 한번 달려보고 싶다로 출발했던 얘기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갔네요. 발리까지 네, 다녀왔습니다. 네. 네. 예전에는 고속도로 타면 톨게이트 앞쪽에 줄을 많이 섰어요. 왜냐면 티켓을 일일이 하나씩 끊으면서 갔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하이패스니까 그냥 무정차로 쫙 갈릴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러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 현금 라인으로 들어가 버린 경험. 그러니까 하이패스 지금은 이제 익숙해졌는데 처음 나왔을 때 좀 헷갈릴 때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이패스로 들어갔다가 사람 계시는 대로 가가지고 이제 잘못되는 경우 또 반대로 되는 네. 경우도 종종 있어가지고 지로가 집으로 날라 돈 내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이 공간에서 어떤 사고들이 많냐면요. 그러니까 하이패스는 이렇게 정차하지 않고 이렇게 쭉 통과해야 되는데 물론 저속으로. 네. 그러니까 멈춰서 뒤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충돌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안전거리도 확보하고 좀 저속으로 통과하는 그런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사연이요. 톨게이트 하이패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건인지 들여다보시죠. 아빠 곳에 새 차 뽑았어? 아빠가 뭔 돈으로 아주 싼 중고야. 아유, 중고는 뭐 돈 안 내고 산 거야? 아이고, 이 인가다. 아이고, 또 일을 쳤구만.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대책이 없이 사냐? 아버지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 이름을 왜 그 무대책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아유, 됐고. 아유, 웬 차야, 갑자기. 저 우리 아들 학교 곧 입학하는데 입학 전 여행 한번 가야지. 어디 아버지도 가실래요? 나는 이롭다. 네가 모는 차 타다가 수명 단축할 일 있냐? 그니까야 할부지 아빠 왕초보잖아. 나도 좀 걱정되는데. 걱정 마. 야, 타! 생각보다 괜찮네. 운전 실력도 좀 늘었는데. 내가 운전신경이 좋지 않아. 자, 고속도로 나와서 좀 달려볼까? 아빠 톨게이트다. 천천히 30. 아들, 30은 예의가 아니야. 천천히 달리면 오히려 사고가 나와.
무단 통과하면 어떡해? 아니 하이패스도 안 달았어. my mistake. 괜찮아. 나중에 이거 고지서 그런 거 내면 되는 거야 뭐. 여튼 대책 없어 정말. 아니 이게 대체 몇 번째야? 아니 톨비 좀 내고 다녀 이 인간아. 나중에 내도 돼 그거. 아빠 고지서가 산더미야. 저걸 다 어쩔? 여보세요. 무대책 씨죠? 여기 한국도로공사인데요. 네? 도로공사요? 무슨 일이에요?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가 너무 밀려 있어서 부가 통행료까지 내셔야겠어요. 아니 그래서 얼마냐고. 그거 말 좀 길게 하시고요. 자, 미납 요금의 10배니까 한 보자. 500만 원 좀 넘어요. 네? 뭐라고? 500? 아이고 뭐 얼마? 아유 혈압이야 진짜. 아빠 저 높게 쌓인 고지서 액면가가 50만 원이었던 거야? 몰라. 나 요즘 돈 못 버니까 그냥 배째. 배째. 니 배나 째 이놈아. 니 배나 째. 아이고. 자, 이름대로 정말 무대책, 대책이 없는 분입니다. 그죠? 예, 이 톨비라고 흔히 하는 하이패스 요금을 야, 얼마나 안 냈길래 이게 이렇게까지 따여요? 야, 이게 많죠. 일단 와. 좀 말씀해 주고 싶은 건 네네. 사실 이런 일이 생각보다 아주 많다고요. 그래서 오늘 사연은 여러 사건 중 하나인데 실제 사건과 동일한 건 이 50만 원 미납이라는 부분입니다. 50만 원 미납. 그래서 이게 2020년 5월 8일 오전 5시쯤에 경북 JC 영업소에서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사용 정지된 신용카드가 삽입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제 부착한 승용차가 하이패스 설치 요금소를 통과합니다. 이때 통행료가 1,800원. 근데 이제 A 씨가 이런 수법으로 2021년 8월까지 총 131차례에 걸쳐서 통행료를 내지 않았고요. 무단 통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밀린 체납액이 53만 2천 원. 그래서 이걸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거 지금 뭐 조금 밀리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이렇게까지 밀리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법정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죠? 네, 이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원의 판단을 보면은요, 이 A 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기타 유료 자동 설비인 이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이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를 인정을 한 건데요. 벌금 50만 원 선고됐습니다. 벌금 생각보다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미납 금액을 다 냈다는 점을 참작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피해 금액도 그렇게 비교적은 크지 않은 점 이런 부분들이 참작이 되어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밀린 체납액이 53만 5,200원이고 거기에 따로 벌금도 50만 원이 그렇죠.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근데 이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 이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 판매기나 뭐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요. 벌금이 이번 사안에서 50만 원 내려졌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벌금도 형벌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범죄자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돈을 떠나서 이게 기록에도 남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좀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일부러 사용 정지된 또 카드를 사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사기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때요? 사기는 타인을 기망해서 그러니까 타인을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우리 사연 돌아와 보면 기망당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죠. 기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기죄가 이제 논리적으로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료 자동화 설비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 부정승차하는 경우 이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맞죠. 청소년권 뽑아가지고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직은 만 65세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로 우대 교통카드 같은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이 모든 경우가 이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에 해당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요. 이 경로 우대 카드를 사용을 해서 운임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던 당시 60세였던 사람에게 이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 적용이 돼서 벌금 100만 원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어우,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의도하지 않고 정말 실수로 인해서 아차하는 순간에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하이패스 그 충전기가 충전이 제대로 안 돼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이동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죄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네. 이런 경우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집으로 바로 또 고지서가 날라오고요. 그렇죠. 날아오죠. 그 전에도 미리 전화를 통해서 미납 요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서 납부만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고속도로 자주 이용하신다면은 그냥 그 톨게이트 현금 결제 라인 가서 하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휴게소에 무인 수납기도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미납 결제할 수 있는 게 편의점에서, GS 편의점에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사연 소개할 때 보니까 너무나 많은 미납 통행료가 발생하면 10배로 추가 통행료를 내야 된다. 이건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가 통행료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감면받았을 때 이 미납 감면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내야 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2019년 5월에 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40대가 붙잡혔는데 이 B 씨예요. 체납액이 얼마였을까요? 야, 이 사연이 500만 원이었으니까 이거보다는 좀 많네. 600만 원. 아니요. 엄청 많아요. 어? 무려 7천만 원. 오. 무슨 소리야? 진짜예요. 오. 왜냐하면 체납액이요? 예. B 씨가 이 차량 번호판 앞뒤를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어요. 와. 그래서 B 씨가 3년 6개월 동안 430차례에 걸쳐서 하이패스 도로를 무단 통과했고 이에 따른 부당 이익이 730만 원. 여기에 20회 이상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한 상습범으로 분류가 돼서 총 체납액은 10배인 7,3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와. 역대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 중에서 이게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차량 번호판 앞뒤를 다르게 했다. 이거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납액만 제대로 냈다고 하면은 벌금형으로도 끝날 수 있겠지만 사실 얼마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이냐 이런 부분을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가 통행료 고지를 받고 매번 그냥 배째라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이 유료 도로 관리청 중 하나인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요. 미납 통행료에 대한 채권 이걸 확보를 위해서 강제징수 절차를 시행하게 됩니다.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서 차량이나 차량 소유주의 예금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체납액 내겠죠. 차가 압류됐는데도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놀랍게도 역시나 많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제 압류됐는데도 미납자가 통행료 납부를 거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차가 압류가 되고 이 압류 차량은 국세 체납 처분의 그 예에 따라서 강제 인도된 후에 공매가 되죠. 그런데 강제징수 처분이 이렇게 있어도 수납률이 절반 수준을 밑돈다고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진짜 충격적입니다. 이 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 정도 돈은 조금 낼 수도 있다는 건데 도대체 왜 이걸 내지 않고 있는 거죠? 대답을 보니까 자신들은 이게 무단 통과한지 몰랐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대포차도 또 많다. 또 요즘에 이제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생계형으로 진짜 못 내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100회 넘게 무단 통과하고서 이거 몰랐다? 이거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19년부터 23년까지 통행료 미납 사례가 무려 1억 1,643만 3천 건이나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미납 고지서 발송하는 게 미납 요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양심 없는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시민들,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왜 그 고액 세금 체납자들 돈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저 재산 없다, 배째라 하는 식. 그러니까 못 내는 게 아니라 안 내는 분들 간간히 나오거든요. 야, 이런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 자, 김기리 씨가 오늘 한중평을 좀 강력하게 해주시죠. 네, 제가 진짜 강력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 없는 하이패스 통행료 먹튀범들 떠나가라! 떠나가라. 어쨌든 좀 더 강력한 조치, 법 개정도 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실수로 통행료 미납을 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납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국회가 만드는 따끈따끈한 법을 절대 미뤄뒀다 방송하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전해드릴 테니까요.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